1950년 8월 23일 도쿄에서는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걸 검토하러 모인 인물들인데요. 지금 기다린 분이 메가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 딱 악수하면서 등 두드리는. 잘 지냈지? 하면서 하고 빨리 가서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들어보자. 근데 효과가 의외로 좋았습니다. 로턴 콜린스가 특히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 나름 일리도 있고. 네, 우리가 지금쯤 모험을 해볼 만한 시점이고 브래들리가 총대를 메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메가더 장군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망치와 모루를 굉장히 크게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야 전과가 확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낙동강 전선에서 가까워지면서 유엔군 공군, 특히 미 공군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리고 속속 이제 미군의 신형 전차들도 오기 시작했고 셔먼도 이제 고쳐서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북한군으로서는 화력에 오히려 열세에 시달립니다. 북한군이 또 계속 불리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사실은 보급이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보급선이 길어졌죠. 네, 보급선이 길어진 데다가 초반에 내려올 때는 소련제 무기들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보급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들을. 제공권 잃어서 보급품이 계속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북한군은 밀릴 가능성이 커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발전하고 있는 방어군이었었고 네네. 장비도 더 강해지고 있고 모두가 방어군에게 유리한 상황. 두 번째 포인트를 짚자면 중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이제 네. 메가더의 작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또 이제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소련이나 중국에서 인천을 갖다가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참전은 못하지만은 이제 대표단을 보내갖고 야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해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이제 정무참사관이었던 네. 차이청원을 파견해갖고 상황을 좀 파악하고 보고해라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군 측후방에서 이 상륙 작전을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유력한 후보지가 인천이다. 네. 이걸 딱 보고서 마오쩌둥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하면서 당연히 중국 수뇌부들을 모아서 이때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중국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뭐 중국은 개전 이후에 만주 지방, 동북 지방의 동북 변방군이라고 기존의 대만 침공을 준비하던 부대들 일단 그쪽으로 옮겨 놓죠. 그래서 13병단이 네. 이 단둥 쪽으로 쫙 이제 전개를 해서 뭐 사건이 벌어지면 1차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만약에 인천으로 지금 찔러 들어오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 갖고 빨리 다른 부대들도 만주로 가서 준비를 해야 하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런 준비 상황에서 한 가지 불확실했던 점은 역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9월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곳이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륙 지점이라는 거에선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한창 8월인데 미군이 한 달 만에 준비를 끝낼 수가 있을까? 뭐 한 10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소련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소련 군사고문단도 지금 낙동강 전선이 급한데 당장 준비하기 힘들 거고 한 뭐 10월, 11월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점의 시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당시에 중국 쪽 기록들을 보다가 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갖고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중국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38선을 넘을 때까지는 한국전 참전에 별로 열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또 요즘 중국 쪽 학자들 일부 네. 분들은 네. 8월 초 중반 이때 낙동강 전선이 굉장히 위태로울 때 중국이 빨리 참전하고 싶어서 좀 몸이 닳았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저희가 논쟁을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6.25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실 스탈린은 이제 김일성하고 만났을 때 마오쩌둥한테 좀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 마오쩌둥이 못 도와준다라고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걸 우리 할 수 없다. 우리 지금 혁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스탈린한테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갔다. 뭐 요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요 시기에 중국이 과연 참전하려고 했을까? 이것도 저는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남쪽에 있었던 부대를 동베이 지역으로 옮긴 건 사실입니다. 13병단이 네, 근데 이게 진짜 공격을 위한 것이냐 방어를 위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때의 원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군대를 파견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마오쩌둥하고 펑더하이 딱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발견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국 쪽에서는 만약에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해가지고 평양 원산선에서 멈췄으면 안 들어왔어. 중국은 유엔군하고 붙지를 않고 자기들도 들어와서 그 선에 그냥 멈춰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천 상륙작전 이후의 문서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문서에 지금 이 얘기가 있다면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중국이 우리가 빨리 들어가겠다? 이거는 저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한 지가 1년도 안 된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고 들어가서 미군하고 붙는다는 것도 일종의 사실은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향후에 더 연구를 통해서 한번 좀 해석해야 될 문제들이다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시기에는 일단은 중국은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중국이 소련하고 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가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 참전의 대가로 뭘 얻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 칠함대가 대만 쪽으로 왔기 때문에 당시 중국으로선 굉장히 급했던 게 전투기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트 전투기를 너네가 주면 우리가 참전을 굉장히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군이 참전 결정을 하고 올 때도 소련한테 계속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제공권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 부대가 피해가 크지 않다. 소련 안 해줘요. 저울날까지 이제 가서 네, 했는데도 네, 못 네, 얻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소련이 사실은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제공권이 미국이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효과는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계속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지금 제일 겁나는 상황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미국도 사실은 그 걱정을 하니까 소련군을 잡은 적이 있어요. 보도를 안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소련은 참전하지 않은 걸로 간다.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사령관의 대립도 사실은 그 얘기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은 안 된다. 지금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이 예전에는 사실 수동적이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게 뭐 역사적으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점점 중국이 좀 주도적이었고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 게 굉장히 네, 많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역사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딱 어떤 방향으로 딱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뭔가 들어가서 우리가 좀 전리품이라도 챙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들어가자니 명분도 마땅치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헌의 단편에 그런 혼란상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여기 나와 대표적으로. 네. 뭐 여기도 워낙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 저는 여기에 문제가 그거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 저희가 미국 자료를 보고서는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미국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북한의 문제를 거의 다 저희가 러시아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료고 북한 자료가 없잖아요. 공개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자료를 보고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혼돈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원히 저희가 계속해서 좀 연구하고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숙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료들이 밝혀지면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가더 한 사람이 모두를 설득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중국과 소련은
여기다라고 찍은 게 인천이었다라는 거. 이게 섬뜩하네요. 예.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소문까지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상륙작전을 하려면 유엔군 입장에서 네. 일본이 기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안에는 그때 당시에 스파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규모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당시 항만 도시 요코하마하고 고베는요. 정말 그 간첩의 천국이라고 했대요, 거기가. 아, 그쵸. 예, 그래서 공산 간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국동군 총사령부 내에서도 이 작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Common Knowledge Operation, 즉 공개된 작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부를 정도로 이미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어허. 예. 한이로 1951년 5월 미군 당국은요, 제1교포와 언론인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간첩단장 이와무라 요시마츠는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소지한 채로 체포되었는데 그가 이 기밀문서를 입수한 것은 상륙작전 일주일 전인 9월 8일 밤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밀문서가 상당 부분 공산 측에서 많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 사령부에서도 이거에 대응을 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인천 상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천 상륙할 거다. 근데 언제? 10월이나 11월쯤에 오히려 시간을 갖다가 잘못 알려주는 쪽으로 이 역공작을 막 펴니다. 오히려 이런 거 나왔을 때 괜히 그냥 전체를 숨기려고 하면은 이거 진짜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을 살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건 맞아. 근데 우리 좀 준비가 덜 돼갖고 한 10월, 11월에 해야 될 걸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작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불러가지고 회의한 게 23일이고요. 네, 시간이 정말 촉박했죠. 돌아가고서 워싱턴에서 오케이 하고 온 게 28일이고 그 다음에 최종 승인. 9월 8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이거 일주일 만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네, 메가더 준비를 장군의 하고 성격상은 승인 안 났을 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 그렇죠. 거라고 이미 저는 준비했었습니다. 예, 이걸 뭐 누가 승인 안 해주겠어? 시작해야 했겠지만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자, 김한 작전과 양동 작전 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교하지 않으면 이건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김한 작전과 양동 작전만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공개된 작전이 됐으니까 적이 적어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사를 냅니다. 인천에 들어간다. 10월 달에. 대놓고 기사를 내는 거죠. 네. 들어간다. 11월 달에. 시기를 계속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소가 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장소가 인천이 아닐 수도 있어. 북한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곳이 어디겠어요? 평양입니다. 아, 진남포예요. 그죠? 북한 입장에서도 인천은 상륙작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흘리죠. 우리는 군산으로 들어갈 거야. 중문진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정말 인천으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인천 말고도 여러 곳에 뭔가 상륙작전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김한작전이고 양동작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양동작전은 뭐냐면 북한군이 생각하는 상륙 후보 이런 곳들에다가 다 한포 사격, 공중 폭격 이런 거 때려 붙는 겁니다. 이거를 9월 5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진남포, 인천, 군산을 3대 4대 3의 비율로 폭격을 계속합니다. 전선을 넓게 늘리는군요. 그런 상대가 진짜 어디야? 어디로 오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수원이나 이런 일대에서 인천으로 가는 이런 것들도 계속 폭격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인천 말고도 다른 곳에서 미리 상륙작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양공작전이죠, 일종의. 그래서 했던 곳이 9월 12일 날은 군산에서 한번 상륙을 했고요, 실제로. 9월 14일 날 하려고 했지만 조금 늦어졌던 장사에서도 상륙작전을 하죠. 군산 상륙 작전 같은 경우에 이제 미영 혼성 기습부대가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코만도 부대가 투입이 되던 겁니까? 특수부대 그 코만도 부대? 그렇습니다. 일종의 코만도 부대가 들어갔죠. 영국이죠, 그러면. 네. 원래 코만도의 어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포르투갈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코만도가 우리 생각하시는 유격전. 커맨드 그겁니다. 근데 이제 특수 작전을 갖다가 코만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코만도. 그 이름 괜찮다 싶어서 영국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영국은 독일이 프랑스를 거의 석고 난 40년 6월에 처칠 명령으로 이제 전쟁이 장기전이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려면은 저 독일의
여기저기 때리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특수작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갖고 우리도 전문 특수부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코만도고요. 그래서 이때 코만도 회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따서 미국도 야, 저 코만도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군이 독일의 이 거대한 해안 방어 곳곳을 갖다가 불시에 계속 때리거든요. 상륙 작전을 해 들어가서 독일이 정말 혼쭐이 나고 수많은 방어 병력이 해안에 고착돼 있었는데 이걸 딱 보고 야, 저거 멋있다 해서 영국 코만도 교관들을 모셔다가 만든 게 미국은 레인저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미국의 레인저 부대들 대표적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면 딱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 부대가 레인저 부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특수부대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역시 뭐 전쟁이 끝나니까 특수부대들이 많이 해체돼서 별로 없었고 특히 극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1950년 7월에 메가더가 나도 상륙해야 되는데 이런 특수작전이 많이 필요하겠는 걸 싶어서 극동사령부에 빨리 만들자 다시 이름을 조금 바꿉니다. 그냥 코만도는 하지 않고 레이더 급습부대. 저는 코만도를 안 하고 꼬만도를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더 중대를 갖다가 하나 만들기도 하고 이것도 역시 영국 교관들을 조금 모셔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영국 해군에서 수병 11명 그리고 해병 3명을 갖다가 받아갖고 그 안에 거의 조그만 분대 규모의 영국군을 같이 넣어서 이 혼성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조한 그래서 실제로 작전을 하기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겨우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갖고 즉시 영국의 이 프리게이트함인 화이트샌드 베이 함에 태워서 군산에 들여보낸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코만도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특수부대가 되나요? 이거는 어차피 깊이 침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만작전용이니까. 혼비백산하게 네.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성과가 크진 않습니다. 좀 들어가다가 뭐 두 군데는 저항 없이 상륙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좀 저항이 있어갖고 3명의 사상자가 나고 적의 반격이 좀 만만치 않으니까 즉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북한군 입장에서는 특수부대들이 쳐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거 군산도 상륙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실제로 약간의 기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장사상륙 작전이 있었죠. 네, 이게 장사상륙 작전의 핵심은요. 포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반으로 교란하는 목적이 주였어요. 이게 양동 작전 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상륙부대로 투입된 그 육군본부의 독립 제1유격대대 병력이 학도병이었습니다. 네. 지금 학도병이었어요. 영국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차출된 게 아니라 학도병이다 보니까 정말 앳된 학생들이 배를 처음 막 타보고 막 이래서 막 토하고 막 네네. 이런 막 적응 안 된 모습들을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학도병 인원이 총 72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764명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아무튼 700명이 훨씬 넘는 병력이었는데 그런데 시작부터 이게 차질이 생겨요. 왜 차질이 생기냐? 원래 이 장사상륙작전 D-Day는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인 9월 14일이었는데 하루 늦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당일에 장사상륙작전을 시행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하루 먼저 해야지 좀 병력 분산 효과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기만으로서 예. 이제 야 저쪽인가 보다 하고 쏠리게 하는 현상. 근데 불가피하게 15일 똑같은 날에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태풍 때문이었어. 그래서 9월 14일 오후 늦게 이 상륙부대가 미 해군 구축함이었죠. 에드콧의 호의를 받으면서 겨우 이동을 했어요. 네.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파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지체되다가 동이 튼 이후에야 여기 장사동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상륙함인 이 LST 문산호가 해안에 접근한 다음에 배를 해안가 나무에 밧줄로 묶어서 고정하려고 이제 부대원들이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네. 근데 하필 여기서 배가 좌초가 됩니다. 좌초가 될 위험에 네. 처했죠. 배가 쏠리면서 네, 위험에 처하니까 더 빨리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네. 근데 이 상황을 북한군도 보고 있었다. 당연히. 해안포가 보이는 곳이었군요. 당연히 네. 언덕 위에 있었으니까. 네. 들어가는 과정이 부대원들이 밧줄을 가지고 갑니다. 네. 나무에 묶으려고. 네, 그러니까 겨우겨우 묶고 나머지 인원들이 밧줄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야 돼.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먼저 선발대가 가서 밧줄을 묶으면 네.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밧줄을 잡고 해안으로 이제 그렇죠. 이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희생이 많이 따르고 특히 지금 여기 있는 학동병들이 실전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죠. 여긴 지휘관들도 딱 3명만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이 배가 좌초되면서
대부분의 보급품이 유실돼요. 바다에 빠져버리죠 이게. 그럼 총과 탄약만 들고 그냥 탄약도 얼마 탄약도 없었어요. 많이 빠졌어요. 탄약도 아이고야. 얼마 없었어요. 9월 15일 그 15시쯤 장사동 해안지역의 주요 거점 200고지를 그래도 점령을 합니다. 상륙부대가 점령을 했는데 상륙하자마자 보급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미 구축함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전마선 한 척에다가 부상병이 상당히 초반에 많이 났거든요. 네네. 부상병 20명을 태우고 경계병을 태워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전마선을 출발시켰는데 태풍이 왔잖아요. 네. 태풍이 아직도 파도가 네네네. 높았거든요. 이게 전복이 되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9명이 익사를 해요. 네. 그래도 이 상륙한 유격대대가 주 보급로인 포항 연천 방면으로 진출해서 국도를 차단을 합니다. 해안도 나 있는 7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차단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포항 경주 방면으로 진출하였던 북한군 2개 연대하고 전차 4대를 영덕 방면으로 유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북한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군 병력이 이제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네요. 예. 이 당시 원래 북한군 5사단이 이쪽 방면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압박이 이것 때문에 좀 덜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를 방어하고 있었던 한국군 1군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던 반격을 그런 수월하게 할 상황이죠.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해군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상황을 알고 운산호가 좌초가 돼서 그대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이제 배를 보내죠. LST 조치원호를 보내갖고 학도병들을 다시 빼오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이나 버틴 뒤에 9월 19일에 다시 철수작전을 진행하죠. 철수작전을 할 당시에는 이미 북한 증원 부대가 도착을 해갖고 유리한 지형을 잡고 새로 조치원호가 오니까 또 깜짝 놀랍니다. 아 이제 증원 부대가 왔다. 추가 상륙 부대가 상륙을 더 하나 보다고 해서 긴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이제 퇴각하려고 하는 걸 보고서 막 더 열을 올리면서 포격을 퍼붓죠. 네. 다만 이때는 미 해군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포격을 좀 더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포격하에서 이 학도병들이 결사적으로 조치원호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죠. 하지만 전원이 다 탈출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한 30명 정도의 학도병들이 후비대로 남다가 탑승을 못하고 포로가 됐고요. 이분들 중에서는 생존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 올라가다가 몇 명은 탈출하는데 성공해서 오늘날까지 증언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는지 행방을 모르는 분들도 있죠. 네.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네. 인천하고 군산이라 그러면 분산 효과가 되는데 네. 인천하고 포항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대각선으로 정반대죠. 오히려 낙동강 전선의 분산이라든가 거기 보급로 약화에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양동 작전으로 한다는 그러면 여기에 병력이 몰려서 여기 못 간다라고 하기엔 이 거리가 너무 엄청난 예,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그 재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유엔군 사령부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고 미 8군 사령부에서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워커가 이제 지시를 해서 한국군 육군본부가 이제 가용 병력이 없으니까 급하게 제1유격대들을 이제 보내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상은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한데 하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그렇죠. 네. 이게 양동작전으로 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네. 상륙 작전을 내서 모루를 만들고요. 이 남쪽에서 위로 망치로 빵 때리겠다. 판도를 바꿀 승부수를 던져야겠죠. 이제부턴 인천 상륙 작전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준비를 맡은 조직이 따로 있었다죠. 네, 8월 15일부터 유엔군 사령부 혹은 극동군 사령부 내에는 상륙 작전 전담을 위해서 별도로 조직한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폴스 X라는 조직이었었는데요. 이 책임자가 이제 극동군 사령부의 참모장이었던 알몬드 소장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접어들면서는 실제로 그 상륙 부대의 사령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폴스 X의 이름을 따서 그냥 폴스만 코어로 바꿔가지고 X 코어, 즉 10군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몬드가 딱 숫자 10을 메가더한테 제시했을 때 메가더가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10군단이 자기가 지휘를 했던 태평양 전쟁에서의 10군단하고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 10군단은 비록 전쟁이 끝나고 해체되긴 했지만 내가 지휘했던 그 10군단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 그걸로 하자. 바로 10군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10군단은 실제로 아주 복잡한 그런 사령부 구성보다는 명목상에 가까운 부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인데, 페이퍼 컴퍼니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나름 이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군단이 만들어지면 그 밑에 뭐가 붙냐면 전투 사단들이 이제 배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단은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이런 사단들이 작전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는 그 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그것만 딱 하기 위한 특수 임무 군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몬드가 이제 조심스럽게 또 물어봅니다. 카카, 사령관은 누구로 하면 좋겠습니까? 메가더가 아몬드를 한참 보더니 It's yours. 와, 정말입니까? 알면서 물어본 거 아닐까요? 아니 자기가 가서 물어보면서 설마 다른 사람 찍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약간 이제 좀 반신반의 했던 게 뭐냐면, 통상 군단장이라는 거는 이제 중장 계급이 맞거든요. 근데 아몬드는 소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몬드는 이미 중책인 참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이런 것도 있었겠죠. 게다가 이 알몬드가 어떤 전술적인 능력을 입증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특히 상륙작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 기대를 했지만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상륙작전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또 능력도 입증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태평양 함대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세퍼트 중장이 사실 적임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몬드 입장에서도 약간 놀랄만한 부분이었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왜 하필 아몬드야? 라는 약간 의구심을 제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절차가 원래는 합참이나 아니면 육군성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메가더가 임명하고 나중에 통보를 또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왜 메가더가 아몬드를 선택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크로마이트 작전에서 메가더의 진짜 초점은 상륙 작전 자체가 아니라 서울 탈환입니다. 즉 그때까지 가는 기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런 기동 작전, 지상 작전은 누가 하느냐? 상륙 작전에만 특화된 해병대가 아니라 육군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군단장은 육군 출신을 임명을 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계산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해병대가 육군을 지휘했다가 육군 그 사단장을 해임시키고 났던 엄청난 그 정치적 후폭풍이 있었죠. 태평양 전쟁 때. 네, 사이판 전투에서 네. 벌시스 스미스, 홀랜드 스미스 해병대 중장이 사단장이었던 랄프 스미스를 진격이 늦다는 이유로 해임시켜가지고 정말 이건 엄청난 스캔들로 번졌던 일을 메가더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해병대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강력한 대안이었던 세퍼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천을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메가더가 넌지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좀 적격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나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비췄던 인물이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메가더가 10군단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수족처럼 부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몬드는 메가더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메가더 말에 절대 복종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요. 게다가 메가더가 보기에 딱 적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몬드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왜 이게 이제 기회였냐면, 알몬드는 일평생 자신의 목표를 군사적 영광으로 삼아왔던 인물입니다.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을 잘 쌓아왔습니다. 아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92사단장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런데 92사단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92사단은 버팔로 부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흑인으로만 구성된 부대인데,
42년도에 졸전에 졸전을 거듭을 합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임무 할 수 없고 그냥 방어만 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에는 사단장인 알몬드가 흑인 병사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흑인 병사들은 알몬드를 경멸했습니다. 관계가 대단히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또 그의 성격 자체가 대단히 공세적이고 열정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괴팍하고 깐깐하고 강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도 좋아하지 않았던 타입이었습니다. 이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어떤 그런 비판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치욕적인 경력이 돼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인데 2차 대전에서 사위랑 아들도 다른 이제 전투에서 잃게 되죠. 참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불행이 겹친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소련으로 무관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대사관. 네, 대사관에 있는 미 국방무관으로 이제 가는 거였는데 거부를 합니다. 자기는 정치적 군인이 되고 싶지 않다. 네, 나의 인평생 목적은 군사적 영광이다. 그렇다면 나의 군사적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딱 둘러봤더니 아시아의 일본의 도쿄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로 가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유럽 라인에서 싸워왔지만 이제 내가 새로 모실 사람은 저기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구나. 그래서 도쿄로 오게 됐고 여기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메가더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완수를 하면서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그러면서 메가더의 눈에 들게 되죠. 질문입니다. 네. 가고 싶다 그럼 가나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써먹기가 애매합니다. 사단장 자리도 전혀 없고 지휘관 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정관 애우를 해주기 위해서 무관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뭔가 보직을 희망한다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극동군 사령부 라인 쪽은 육군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아닌데 뭐 가겠다니 땡큐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안 했던 하는 것도 있죠. 곳이고 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극동군 한직이었어요? 사령부가.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쪽이죠. 일단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부분은. 아니면 워싱턴이나 이런 미국 내에 있는 근무든지. 근데 왜 굳이 일본을 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알몬드는 지원을 하게 됐고 뭐 육군성 입장에서는 전혀 이걸 거부할 입장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메가더의 눈에 들었고 49년 2월에 드디어 참모장이 됩니다. 그리고 50년에는 드디어 식군단장이 임명됨으로써 그가 원했던 일생일대의 기회, 특별한 기회를 이제 얻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영광이 그냥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었고 네.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했는지 어느 정도 이유도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인천 상륙 작전을 전담하는 프로젝트 부대 10군당의 병력은 어떻게 꾸려집니까? 네, 일단 상륙에 특화된 꼭 필요한 게 바로 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크로마이트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해병 1사단장에 올리버 스미스 소장을 임명을 했어요. 아, 스미스가 또 등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스미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해병 1사단 사단장도 임명을 하고 이제 병력의 증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해병대 1사단 같은 경우는 잔여 병력이 한 3,400명밖에 안 됐어요. 아, 적다. 네, 진짜 한 2만 명이 넘어야 되는 부대인데 네. 그래서 전시 증강 편성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됐고 특히 또 5연대 같은 경우는 해병 5연대 같은 경우는 임시 해병 1여단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7월 중순부터 이미 한국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었고 8월부터는 미 8군의 소방수로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한 개 연대가 활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병력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병력 동항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해병대 병력들을 차출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았고 이미 2차 대전 끝나고 태평양 전쟁 끝나고 전역한 아니면 군대를 떠난 베테랑들을 다시 소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병 1사단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이미 전쟁을 경험했던 인원들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1년대를 포함한 사단 주력 같은 경우는 9월 6일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에서 한참 싸우고 있었던 5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빠져서 또 상륙부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군 해병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3천여 명의 이제 뭐 흔히들 학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젊은 이제 신병들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한국 해병 1년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영 상륙작전으로 활약했던 김성은 부대의 2개 중대를 증강을 시켜요. 그래서 연대는 이제 신현준 대령의 지휘하에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다가 영문도 모른 채 부산으로 갑니다.
아, 영문을 모른다고요? 네, 뭘 하러 가는지 몰라요. 처음엔 몰랐어요. 네, 너희 출동한다 하면서 제주도를 출발해서 9월 6일 날 부산으로 도착해서 네. 여기에 와 있던 원래 낙동화전선에 싸워왔던 이제 해병 5연대, 아까 1 임시 해병 여단이라고 네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 상륙 작전에 대한 단기간 특수 훈련을 받고 9월 11일까지 출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자체가 상륙 작전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울까지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육군 부대를 또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당시에 이제 주일 미군 중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고 일본의 미 8군의 예비대로 남아 있었던 미 7사단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 7사단은 이제 3개 연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원래 일본에 있었던 미군 부대들이 다 감소 편지였었잖아요. 네. 근데 7사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있던 병력도 그 낙동강에 가 있는 미군 부대들한테 많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편성하려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가된 병력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병력을 채워 넣어야 돼서 이제 맥아더가 직접 워크아웃 이야기를 해서 낙동강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을 다시 아이고야. 불러서 채워 넣어라. 근데 사실 워커 입장에서는 낙동강을 방어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네. 많이 못 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구상하던 중에 8월 15일부터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카투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징집을 해서 미군 병사로 쓰는 거죠. 이 카투사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인을 충원합니다. 7사단에. 아, 미군인데 한국인이군요. 충원을 시켜서 무려 7사단에는 8,637명의 한국인을 충원을 시킵니다. 이게 카투사의 시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 한국인의 규모는 미 7사단의 최종 병력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였어요. 와. 이처럼 한 개 사단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을 충원한 것은 전후 무후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7사단 같은 경우가.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충원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요? 젊은 한국인 남성들을 징집해서 이들에게 너희 이제 군대 간다라고 해서 배를 태워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일본으로요? 네, 그 당시에는 대구 부산에 네, 이제 일일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아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한 미군 장교의 이제 뭐 수기를 보면은 한국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와서 복장도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던 아까 이제 노동하고 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이제 왔다. 그래서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왔다. 근데 이들을 우리는 단기간에 훈련을 시켜야 됐다. 특히 이제 당시에 후지산 밑에 캠프 후지라는 곳에서 훈련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금은 포트 무어로 바뀐 포트 베닝 미 육군 보병학교에 있는 교관들이 또 급파가 돼서 거의 한 10일 정도의 단기 훈련을 받습니다. 네, 열흘 정도의 단기 훈련을 받는데 사진을 보면은 복장을 지급받고 사격술 위주로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투입이 되냐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뭔가 소대, 중대 이런 걸 편성하는 게 아니라 분대나 소대 내에 미군과 함께 전우조 개념, 버디 시스템으로 이제 임무 수행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한국군의 전투력을 신뢰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 섞여서 싸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일상생활하던 사람 데려가서 열흘 훈련시켰는데 독립부대를 운영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궁여지책이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영어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자체도 그렇겠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이후에 7사단의 전투 과정을 쭉 보면은 한국인들, 그러니까 카투사의 탈영률이 가장 높았던 부대가 또 7사단입니다. 20%가 넘었습니다. 탈영률이. 그리고 사상자도 그만큼 많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어려운 전장 환경 속에서 이제 숭고한 희생을 계속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운명의 소용돌이에 있지 않았나 네. 이 전쟁이 이 만드는 7사단이 나중에 71년에 빼는 7사단하고 같은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럼 7사단. 이후에 계속 한국이 한국이 주둔했었죠. 있었네요. 네, 71년까지.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것들에 누구에게도 사실은 돌을 던질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에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탈영한 병사들을 욕할 수도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고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나마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묻혀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 다시 연구 논문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들의 어떤 그런 희생도 좀 세간에 알려지게 돼서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카투사 제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사연으로 네. 출발한 제도가 아닌가. 그러네요. 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육군 부대 중에 동원됐던 부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네. 한국군 17년대입니다.
한국군 17년대는 전쟁 초기부터 옹진바도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연전 단계에서도 계속 활약을 했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활약을 했던 네. 소방치 역할, 한국군의 소방치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딱 그 육본이 봤을 때 필요한 곳에 딱딱 투입을 해서 적지적소에 활약을 했던 그런 한국군을 대표하는 연대였었습니다. 오. 여기 이제 10군단에 딱 동원되기 직전에는 낙동강 방어선에 이제 기계한강 전투에서 수도사단에 배속돼서 싸우고 있었었는데 너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러 가야 돼라고 하면서 17연대장이었던 백인엽 대령을 또 연지 연대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병력도 보강을 해서 10군단으로 배속돼서 상륙작전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9월 초입니다. 9월 초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이 내려오는 거를 확실하게 막고 오히려 이제 역공을 하는 뭐 그 정도 시점이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워커는 여전히 9월 초에 대단히 위급했거든요. 북한군 9월 공세에 따라서.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워커의 입장은 대단히 난감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대를 구성을 했을 때 해병대 3개 연대를 당연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병 1 임시 여단 같은 경우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워커 입장에서 내주지 않고 싶었던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스미스 소장, 해병대 사단장이 직접 워커한테 가서 해병대를 이제 내가 쓰겠다. 상륙작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워커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워커랑 원래 알몬드랑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참모장이었던. 알몬드에게 스미스가 이야기를 해요. 워커가 안 내주려고 한다. 그런데 알몬드는 사이가 나쁜 워커 편을 들어줍니다. 그만큼 낙동강 방어선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알몬드가 참모장으로서 네. 내가 봐도 네. 낙동강이 이거 빼면 위험해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스미스 소장에게 해병대 사단장에게 대신 7사단 31연대를 주겠다. 그러니까 스미스가 발발 뛰죠. 나는 해병대는 해병대만으로 구성을 해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육군 부대가 무슨 상륙작전을 하느냐. 그래서 스미스가 너무 화가 나서 메가더를 직접 찾아가서 이러면 나는 사단장 못한다, 해병대 팀 못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해병대를 빼오는 걸로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워커한테 지시를 직접 해요. 대신에 대안을 하나 줍니다. 7사단에는 3개 연대가 있습니다. 31연대, 32연대, 17연대. 17연대를 해상에 놔두는 예비대로 쓰게 해주겠다. 플로팅 리저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 자체 투입을 하지 않고 부산 앞바다에 띄워놓을 테니까 워커 내가 쓰고 싶을 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때 보면은 7사단은 2개 연대밖에 오지 않아요. 하나는 낙동강의 위급한 상황이 언제든지 워커가 쓸 수 있도록 예비대로 남겨두는 예비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만 명에 달하는 상륙군 부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뒤에서 인천 상륙작전 전에 이렇게 네. 좀 긴박한 장군들끼리의 어떤 그렇죠. 이야기도 네. 있었군요. 네네. 근데 이제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쟁터로 다시 모인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사실 시달리고 힘든 일이잖아요. 네, 해병대 이 베테랑들이 소집된 데는 또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트루먼과 해병대의 악연을 말씀드렸죠. 해병대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기회로 해서 기사회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트루먼은 이거 기분 나쁩니다. 그거 해줘야 돼라고 했는데 워낙 이 메가더가 완강하게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선 해병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7월 19일에 알았어. 지금 현역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비역 소집해 명령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즉시 해병대는 됐다 하면서 전국의 예비역들에게 자 빨리 오십시오. 지금 다시 조국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출두하셔갖고 우리 갑시다라고 했는데 항상 예비역 소집할 때는 계속 여유 있게 해요. 근데 사정이 있어갖고 다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필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넉넉하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주일이 안 돼서 미 전역에서 1만 명의 예비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소름 돋는 게 이미 다 자기 생업이 있을 거고 가족도 다 있을 거고 하는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국가의 부름으로 달려들었다라는 게 약간 소름 돋습니다. 그때 경제도 좀 호황이었다. 아니요. 아니었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온 것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9년이 맞습니다. 전후에 가장 경제가 안 좋았던 때예요. 그래서 사실 48년에 트루먼이 재선할 때도 사실은 트루먼이 절대 안 된다. 이 여론조사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됐고 49년은 전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약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호응이 뒤따랐는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존립이 위태롭다는 걸 이미 예비역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기 병사들도 때문에 알았어요. 그거 되게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예비역들도 야, 우리 해병대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여야 돼. 내가 나서주겠어 하면서 같이 뛰어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정말 거죠. 군인 정신으로요? 네. 그 이 병사들이 태평양 전쟁 치렀던 그 2차 대전 치렀던 그렇죠. 병사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럼 정말 끔찍한 전쟁을 치렀던 병사들이잖아요. 네. 진짜 군인 정신이 대단한 병사들이구나. 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드 중에 네, 그럼 NCIS. 거기에 제일 그 팀장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병대에 대한 아이덴티티 얘기를 하는데 미국 해병대도 우리나라 해병대 같은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나요? 아, 엄청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어, 그 아이덴티티의 상당 부분을 한국 해병대가 많이 가져온 부분도 많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해병 수집하는데 예비역들한테도 명령을 갖다가 발령을 하고 나서 그걸로도 이제 잘 모일지 확신이 안 서니까 여러 가지 보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테면은 해병대가 곳곳이 관리하는 해군 기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해군 기지에 있는 해병대들 갖다가 경비 병력을 반으로 줄여라. 나머지를 다 일사단으로 보내라. 라고 해서 쫙 모은 병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3,600명 정도 모으고 꽤 모였네요. 네, 또 그리고 아직 또 2사단이 이 평시 부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2사단에서 충원한 병력이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남아있던 병력이랑 뭐 하면은 한 13,000에서 14,000명 정도는 이 현역으로 어떻게 닥닥 긁어 모아갖고 충원했으니까 여기서 한 몇천 명만 더 충원하면 되는데 1만 명이 모여드니까 일단은 다 입소시킨 다음에 이 중에서 골라 뽑을 정도로 그 당시에 열렬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기존 병력만큼 모여버린 거네요. 네. 좋은 게 이제 경험자들은 이제 높은 베테랑이잖아요.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을 주겠어요. 그럼요. 네,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 네, 이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네. 또 이 당시 해병대가 굉장히 영리한 수를 뒀었습니다. 1949년에 군축이 한창일 때 트루먼 행정부에서 이 해군과 해병대에게 너네 전시 잉여물자들 있잖아. 그때 많이 쌓아놓은 거 있었지. 감축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팔아치우라고 해서 해군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갖고 해군은 뭐 상륙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총기류부터 해서 각종 장비들을 많이 팔아서 6.25 전쟁이 되니까 굉장히 그런 걸 다시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병대는 그거에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되도록 안 팔았어요. 그래서 잉여물자가 아직 많이 비축물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집하니까 이 장비 지급하는 게 훨씬 쉬웠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원래 트루만 대통령이 유명해진 것 자체가 그렇죠.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원래는 2차 세계대전 때 군의 이 장비 납품하고 이런 데서 비리 찾아내고 해가지고 이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전쟁 끝나니까 당연히 이거 줄이라고 그러는데 안 줄이잖아요. 좋아할 수가 없지. 말 안 들어 이것들. 네. 그냥 딱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딱 돌아와서 막 이렇게 아유 근데 뭐 지금 무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트루먼 말을 듣겠습니까? 딱 그럼 탁 착컥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번에는 이게 전화위복이 돼갖고 뭐 인원도 잘 모이고 장비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지급해서 그래서 해병 1사단이 굉장히 빨리 전투력이 올라옵니다. 사실 7월 거의 말에서나 이 본격적으로 사단 편제를 전시 상태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그래서 명령 자체도 8월 중순까지 이제 전시 편제 끌어올리는 걸 맞춰라라고 했는데 이걸 거의 일주일 앞당겨서 완수해 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이제 수송선이 늦게 준비가 돼갖고 이제 그래서 늦게 8월 도착했죠. 중순부터 이제 샌디에고에서 출항을 해서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을 잘 들었던 미 해군 그러면 10분단을 인천으로 실어 나르는 임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 모이고 물자도 많고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 해군 어느 부대가 수송을 났습니까? 해군에도 공병이 있습니다. 해군 건설단, 소위 말하는 CB들이죠. 네. 바다의 벌이에요? 네, 벌떼처럼 그 바다에서 여러 가지 건설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CB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륙작전은 특히 이 타이템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백 척의 그 상륙지정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시에 몇 척이 출발해서 어디에 내려야 된다가 다 배들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총지휘관의 임기응변이 발휘되기가 대단히 어렵고 네, 그럼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냐면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해서 더 이상 중지를 해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9월 13일부터 구축함 5척을 집어넣어서 포격을 하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콜세어들이 들어가서 또 거기 폭격을 하고 이때 기뢰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기뢰.